전국에 있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대치동에 있는 인사이트 연기학원 원장 김영규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수학 공부에 있어서 어, 그 많은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 여러분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과정을 하면서 어, 수학을 수학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놀이에 불과한 그런 급박한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수학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부터 중3 과정까지 선택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그 첫 시간에는 기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하, 도형, 혼자 공부를 하든 학원을 다니든 많이 배우고 있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자세히 쭉 개념을 중심으로 하되 어, 문제화하였을 때에 개념과 문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또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학원에서 여러분들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제 영상 안에서 대부분은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지 이 영상을 보고 배웠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스스로 이 영상을 본 이후에는 자기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습과 예습인데요. 예습은 제가 영상 말미에 항상 다음 영상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다 하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할 건데요. 예, 이때 다음 영상에 무엇을 찍을 건지를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참고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교과서든 참고서든 그것을 펼쳐서 한번 좀 읽어보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영상이 끝난 이후에는 자기 정리를 반드시 해서 노트화해 보는 습관을 기르면 수학,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 방법의 차이죠. 요즘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러한 공부 자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워낙에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을 하는 그런 의존적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독학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부를 너무 다른 어떤 학원이나 또는 과외 선생님에게 너무 맡겨버리는 결국은 자기 공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하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하를 영어로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대수를 알지브라 그러고 수학이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대수와 기하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기하를 영어로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하란 놈이 도대체 뭐냐?
그것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까지 배우는 모든 기하는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만들어 놓은 논증기하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논증기하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가는 기하라는 소리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또 초등기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인터넷에서 초등기하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생들이 하는 기하인가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하의 가장 기초적인 기하 이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초등기하라 그러는데 이 유클리드가 만들어 놓은 기하 이론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제외한 나머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이 비유클리드의 기하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비유클리드의 기하도 근본적으로 유클리드의 논증기하를 바탕으로 해서 파생된 새로운 기하 이론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하를 배우는 한은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하학의 이론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하는 기원이 이집트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기하와 관련된 수학자 이름이 나오더라도 이집트인들의 이름이 거론된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수학자들이 기하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아이러니하게 그 바다 건너에 있는 그리스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왜 기하를 이집트에서 기원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집트에서는 과거에 아주 옛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한 3000년 전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집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죠. 그 큰 강이 오늘날에는 강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비가 오더라도 홍수 범람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과거에는 비가 한 번씩 오게 되면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하류에는 그 큰 나일강의 부유물들이 하류에 내려갈수록 유속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유물이 침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일강 하류에는 부유물의 침전으로 인해서 대단히 옥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유리한 그러한 땅이 나일강 하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비가 오게 되면 나일강이 범람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땅, 그 당시에 하류에 있는 그 땅들은 전부 사유지로서 내 땅, 네 땅, 자기의 땅이 경계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자기 땅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그 땅이 경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눈이 오게 되면 길과 산과 들, 뭐 논밭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1m 정도 눈이 왕창 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하얀 백색의 그러한 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 어디에 무슨 땅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그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개천에서 비가 조금 와서 물이 조금 넘쳐서 그런 정도를 상상하지 마시고 상당히 많은 비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 범람해서 모든 경계가 다 사라지고 한 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숙제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원래 내 땅이 어떤 형태로 그려져 있었는데 그 땅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경계에 있는 사람들과 항상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분쟁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로 치면 어, 소송을 걸고 해서 하더라도 판결을 누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땅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사진을 찍어 둔 것도 없고 또는 측량하여 정확한 도면을 만들어서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측량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연스럽게 여긴 내 땅, 여기는 니네 땅 해서 경계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던 이 흔적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원래의 자기 땅이 사유지인지라 자기 땅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원래 모습대로 그려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들의 삶 중에서 가장 큰 숙제가 홍수범람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니까 그들은 평생 동안 내 땅의 경계의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숙제고 고민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원래 모습을 그려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측량입니다. 땅을 측량하는 것, 설계 도면이죠. 원래 정확한 자기 땅의 모습을 그려내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자기 대가 아닌 자기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 고민이 몇 대에 걸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그들은 자기 땅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을 드디어 찾아내는데 이것이 굉장히 황당한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형태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수학적인 이론의 베이스를 두지 않고 그냥 경험치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막대기나 도구를 이용해서 이 도구라는 것이 오늘날 말하는 측량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량화된 어떤 측량 도구가 아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구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모습을 그리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또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이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이고 또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하는 것과 똑같이 그것을 자식이 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똑같은 모양을 그리는 것을 훈련화시켜서 자기 땅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양을 그리기는 그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구심이 생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무 막대기를 하나 끊어서 일직선으로 쭉 선분의 형태로 그립니다. 그렇게 그려놓고 1m, 우리 오늘날 측량 단위죠. 1m를 그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1m인 것을 측량 도구, 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렸는데
이것이 어찌하여 1m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나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3대째 계속해서 그려서 나 지금 35년째 그렸기 때문에 이건 1m야. 자, 오늘날 측량 도구인 자로 재보면 정확히 1m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1m를 그리는 방법을 압니다. 다만 매일 훈련을 해서 몸이 1m라는 길이를 체화해서 받아들이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 훈련에 의해서 습득하는 이 지식을 경험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하면서 경험적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더라. 또 숫자만 바꿔놓고 또 똑같이 금방 훈련했던 모양을 다시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해서 결과를 맞추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정확히 여러분들은 경험적 지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험적 지식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고 중요합니다. 다만 경험적 지식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지식을 더 창출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론 체계가 없이 몸이 체화될 때까지 훈련을 해서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면 그것이 몸으로 체화가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경험적 지식의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한다면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 지식이 아닌 논리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그것을 이론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경험적 지식은 내가 해봤더니만은 이렇게 되더라 하고 받아들이는 지식입니다. 이론적 지식은 왜냐하면 하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층 더 심화된 수학을 하기를 원해서 학교 내신이나 또는 먼 훗날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이 있는 수학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즉시 경험적 지식의 공부 방법을 멈추고 이론적 지식 공부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이론적 지식의 근거는 바다 건너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민주적인,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많이 있지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민주주의는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약간은 변형된, 변질된 민주주의인데 우리 지구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가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던 시기였는데 그 얘기는 누구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고 또 본인이 깨달은 것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새로운 지식을 주장을 할 때에 누군가 내 생각에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마음껏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당시의 사회 배경이 그러하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으로
그 궁금한 것을 해소하려는 것이 버릇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수학적으로 대단히 궁금해하던 어떤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 수학자 중에 한 명이 탈레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더 궁금해 한다면 수학자가 만들어 놓은 수학 이야기 또는 수학사 이야기 또는 수학 인물에 대한 교과 밖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을 보면 탈레스라는 인물이 수학의 어떤 부분에 기여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수학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에 건너가서 보니까 굉장히 놀랍니다. 그들은 경험적 지식이지만 지면에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내는데 나중에 이 그림이라는 것을 제가 수정할 건데요. 그림이 아니고 정확히는 도형이죠. 오늘날 기하 이론에서 말하는 용어로 바꾼다면 도형입니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그려냅니다. 굉장히 넓은 땅에 그려내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도형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비법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 긋는 일만 30년, 40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다. 탈레스가 궁금했던 것은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었는지가 궁금한데 그들에게 들을 수 있었던 대답은 경험적 지식으로 했다라는 것 외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화려하고 깊이 있는 이 지식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 근거를 이론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론 체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가 죽고 굉장히 수학사에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게 피타고라스입니다. 이 피타고라스란 인물이 탈레스가 만들어 놓은 이론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자기가 궁금했던 것 중에 탈레스라는 수학자가 만들어 두지 않은 그러한 이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고 피타고라스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피타고라스는 많은 이론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론 체계를. 그러다가 그가 죽고 이제 제가 이 기하 이론과 문제를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동영상을 찍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기하 이론의 완성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탄생합니다. 그게 유클리드입니다.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선배 수학자인 탈레스와 피타고라스가 만들어 놓은 그 이론 체계에 덧붙여서 기하라는 한 장르, 수학의 한 장르의 모든 이론을 체계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클리드라는 인물이 기하의 모든 이론을 그 근거를 완성을 했는데 이렇게 완성된 기하 이론을 유클리드의 논증 기하라 하고 그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하 이론을 문서화해서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그 유명한 기하학원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원론은 유클리드가 직접 쓴 책이고요. 이 책으로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교재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총 12권인데 이 12권을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하면서는 합본을 시켜서 4권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 다시 분책이 돼서 갈라져서 새로 나온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은 합본에서 4권으로 되어 있는 예, 그런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모든 기하 이론은 100%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 안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하를 배우다가 잘 모른다면 그 근거는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쉽게 써져 있는 책이지만 책을 보다가 보면 특히 초등학생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거기에 사용된 용어들이 수학 사전적 의미로 그대로 쓰여져 있어서 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평면이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또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의 수학 사전적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고등학생이나 성인들은 이걸 읽어보더라도 금방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자, 일정한 거리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자취, 이렇게 되면 자취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굉장히 풀어서 쓴 책이지만 학년에 따라서는 그 용어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용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읽어서 이해하기란 약간은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초등학생들을 기하를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는 용어의 정의도 그대로 쓰지만 용어의 정의는 바꾸면 안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그대로 쓰되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작업을 누군가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이라는 책을 초등학생들한테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중학생들한테도 사실은 이 책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 기하학 원론에 쓰여 있는 모든 이론이 유클리드의 논증 기하의 전체인데요. 그 전체 내용 중에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비교과 영역, 비교과 또는 탈교과 영역 이런 내용들이 기하학 원론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들이 이 책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또는 내가 배우지 않는 어떤 이론들이 막 섞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 정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션마다 그 내용을 따라가 보는 것은 좋지만 어떤 이론과 이론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어떤 이론을 배울 때 좀 더 확장된 이론을 알고 싶다
또는 교과를 벗어나서 더 깊이 있고 더 넓게 무엇을 공부해보자 했을 때는 어디에 어떤 이론과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일이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수학을 전공하거나 또는 단연간 학생들 앞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수학 선생님들은 이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학 원론을 전체를 보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기하학 원론 전체 내용 중에 이 내용은 무엇과 관계 있고 이 내용은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과 또 연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나만의 그 새로운 말하자면 참고서죠. 이러한 참고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 흩어져 있던 이론들을 모아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중고등학생들이 또는 초등학생까지 볼 수 있도록 전체를 다 재편집을 해서 그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하자면 교과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그러한 참고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적어도 없습니다. 그 작업을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작업을 한 책이 출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기하학 원론이라는 이 책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이 방대한 내용을 그렇게 다시 서로 통폐합시켜서 연계성이 있게 만들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통정리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하다가 저도 포기를 한 것이 어디까지 학생들에게 알도록 할 것인가라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될 그냥 수학이 그저 그런 정도의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면 여기까지. 또 상당히 깊게 경시를 하고 영재고를 가서 특출한 수학적 재능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엘리트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수학 영재들을 위해서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연관성의 그 경계를 훨씬 더 넓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학생들이 봐야 될 독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해야 할지 그것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나는 좀 수학이 좀 안 되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범위까지만 보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은 패싱하고 또 잘하는 학생은 내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깊이까지 실려져 있으면 거기까지 보고 즉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모든 학생들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사전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작업이 워낙에 방대한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이라 제가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된 책이 존재하지 않고요. 외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의 서적들, 새로 나온 신간들까지 제가 늘 업데이팅하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그러한 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책이 있다면 한국에도 당연히 번역본이 나와 있겠죠. 앞으로 뭐 언젠가는 그런 게 누군가는 작업을 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기하 이론의 근간이 되는 일체의 이론 체계가 이 안에 다 있다.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도움을 받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어떤 이론이 어떤 이론과 관계 있는지 이것이 통폐합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기하의 이론과 그다음에 제가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볼 텐데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이론은 기하 원론에 어디와 관계가 있고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해드릴 텐데 그때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는 거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기하를 정복해 보겠다고 기하 원론을 보는 것은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저와 똑같은 생각 또는 똑같은 경험을 해본 선생님들이 꽤 많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교과서의 내용이 기하원론을 근간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알지만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기하원론이라는 책을 보셨을 겁니다. 보고 내용이 워낙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집대성해서 나만의 어떤 지식 체계로 볼 수 있도록 체계를 좀 잡아서 공부를 할까? 이렇게 본다면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기하원론을 대단히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교과서와 관계된 그러한 이론이 어떤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기하라는 것이 오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기아의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기아의 모든 지식은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었고요. 이 경험적 지식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들은 그리스 수학자들인데 그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수학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작업을 한 것은 탈레스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피타고라스가 탈레스가 만들어 놓은 이론에 덧붙여서 자기가 새로 깨달은 어떤 이론들을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태어나서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이론에 덧붙여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기하학 이론의 근본적인 이론 체계를 이 사람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하를 배울 때 왜 그렇지? 이론적으로 배경이 뭐지? 왜 그렇게 되지를 궁금해 한다면 바로 유클리드의 이 논증기하에 근거를 해서 보면 되는데 이 논증기하의 모든 이론을 담아놓은 책이 유클리드의 기하원론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배경이고요. 오늘 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대학교 입시를 끝내고 과외를 나가는 과외 선생님도 제가 이 말씀하면, 그거 나도 궁금해. 라고 할 부분 하나 잠깐 얘기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하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두 가지 용어를 막 섞어서 씁니다. 하나는 도형, 또 하나는 기하. 오늘 도형 배운다. 도형 나갈 때다. 뭐 1학년 도형이 어떻다. 2학년 도형이 어떻다. 3학년 기하가 어떻다. 자, 기하와 도형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여러분들 이 용어를 쓰면서 궁금해 본 적이 없나요?
우선 기하라는 것은 영어로 지오메트리인데요. 이 지오는 땅입니다. 메트리는 측량하답니다. 그러니까 땅을 측량하다를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요. 다시 이 지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땅의 여신 가이아입니다. 이 가이아의 이 스펠링을 본따서 만들어진 단어가 지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용하는 길이 측량 도구 중에 어떤 길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타죠? 이 메타가 어근이 메트입니다. 이 측량하다에서 나온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집트인들이 경험적 지식으로 선을 그을 때 오늘날 사용하는 1m의 길입니다. 이 정도 길이를 반복해서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측된 이 길이를 하나의 단위로 받아들여서 메틀이라는 이 어근에 그대로 이름을 붙여서 메타라는 용어로 우리가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건 용어가 아니니까 기하는 그러면 뭐냐? 기하는 기하는 그리스 용어가 아닙니다. 물론 이집트 언어도 아니고요. 기하는 한자입니다. 한자, 어찌 기, 어찌 하라는 두 개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한자 단어를 우리말로 소리내서 발음한 게 기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어찌 기, 어찌 하라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집트인들이 땅을 측량을 할 때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자손들에게 내려가면서 내가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숙제로 갖고 있어서 완성을 못하고 또 못하고 또 못하고 자식들한테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땅을 측량하는 것. 사실 측량하는 게 아니고 복원을 시키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그려내는 것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지? 예, 이렇게 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기, 어찌한데 여기에 어찌라는 용어가 두 번이나 사용된 중복된 단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기 땅을 복원하는 데야 노심초사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어떻게 선을 긋지? 어떻게 선을 긋지? 그런데 이러한 의미로 기하라는 게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기하는 쥐오입니다. 쥐오. 쥐오가 땅인데요. 중국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건 한자로 뭐라 하자 하고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땅을 그들이 쥐오라고 하는 겁니다. 쥐오. 당시에 중국에는 땅에 해당되는 한자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땅지와는 다른 겁니다. 지자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 땅을 측량하고 있네. 땅을 측량하고 있네. 예, 이렇게 해서 땅이라는 의미의 한자를 만드는데 땅지자는 별개입니다. 다른 얘기고요.
땅이 쥐요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발음인 쥐요를 중국 사람들이 비스무리하게 붙입니다. 쥐요, 쥐요, 쥐요 하다가 자기 나라로 와서 남의 나라 언어를 그 나라 언어처럼 정확히 발음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쥐호, 발음을 쥐허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 쥐허는 이집트 사람들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쥐호입니다. 예, 이 발음을 따라서 이 발음에 맞는 한자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만든 다음에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복원을 시키지? 원래 그림대로 그리지? 그 의미대로 쥐어라는 한자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자기들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하 이론입니다. 이 기하 이론의 용어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기하입니다. 그래서 기하가 중국말로 쥐어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땅에 해당되는 쥐어의 발음을 비슷하게 그들의 나라에서 가져가면서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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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허 하다가 쥐허라는 발음에 합당한 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한자가 바로 기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발음을 하면 기하지만 중국말로 발음하면 쥐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하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땅을 복원했던 예, 이 놀라운 경험적 지식을 이론 체계화한 그리스 수학자들이 만드는 그 이론을 배우는 것을 기하라고 하고 그 이론을 학문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걸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하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공부는 작도입니다. 그래서 기하의 모든 이론은 작도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기하가 곧 작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측량을 했지? 자, 각을 만들고 또는 길이를 만들고 연장을 하고 또 비틀고 곡선 형태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작도라 그러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하학 원론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은 작도로부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작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과에 나오는 모든 이론은 작도의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작도 공부를 먼저 깊게 하게 되면 교과의 기하는 저절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형이라는 단어입니다.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방정식. 자, 도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도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하 공부를 할 때에 색깔이 어떻게 돼 있지? 저 용도가 뭐지? 뭐 때문에 만들었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기하 공부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저게 크기가 얼마나 되지? 어디에 있지? 어떤 모양으로 있지? 이것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뭐냐라고 하면 지우개라고 합니다. 이걸 지우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것을 볼 때 모양과 색깔과 크기와 위치와 그다음에 여기 재질과 등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것은 칠판에 글씨를 지우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뜻에 맞게끔 용어를 만들어낸 게 지우개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우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물질이 갖는 많은 크기와 모양과 위치와 색깔과 재질과 용도 등등등 이런 것들을 물질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성질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세 가지 요소만 떼냅니다.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크기와 모양과 위치만 떼가지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그걸 도형이랍니다. 그래서 크기와 모양과 위치를 도형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건 너무 두꺼운데요. 얇은 실로 옷을 꿰맵니다. 또 재병틀에 끼워서 옷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우리는 그런 것을 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갖는 색깔을 생각을 하고요. 이게 쉽게 구부러질 수 있는 못도 생각을 하고요. 저거 뭐 할 때 쓰는 거지라는 생각 등등등을 생각해서 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실을 평면 위에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위치? 여기 있냐? 바닥이 있느냐? 이세 가지만 생각을 해서 봤을 때는 실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곡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막대기 가지고 칠판에 선 그을 때 사용을 합니다. 막대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두께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크기와 모양과 위치만 가지고 얘를 바라볼 때 선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대기, 선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사물들입니다. 이 사물들을 요 세 가지 관점에서만 보고 이해하고 해석을 할 때 그 대상을 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책상이 쭉 있는데요. 저거 책상 그러겠지만 위에 있는 거는 뭐 직육면체,
또 다리로 이렇게 있는 거 저것은 뭐 모서리 뭐 이렇게 조각조각 뜯어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은 책상이라는 용도로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돼 있고 얼마나 높게 돼 있고 얼마나 넓게 돼 있고 편편한지 구불구불한지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서 쟤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책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공간 도형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하학에서는 책상 모양의 저런 모양을 하나의 용어로 뭐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맨 위에 있는 책상판은 직육면체라고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 저거 그대로 그리면 뭐 모서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저런 그림을 뭐라고 하느냐? 저것은 기하학에서는 뭐라고 만들어진 용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이라는 건 뭘까요? 그림은 이 물질이 갖는 이 성질, 수많은 성질 중에서 크기와 모양과 위치에 요 색깔이라는 겁니다. 예, 색깔이란 것이 추가되어서 이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하 공부를 할 때 그림을 그려놓고 얘를 배제했다? 색깔이라는 이 요소를 배제했다? 예, 이렇게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서 너 어디 가니? 학원 간다? 뭐 하러 가니? 나 그림 공부하러 간다. 너 미술하니? 자, 이렇게 하겠지만 요거 빼고 색깔이란 건 빼버리면 사실 그림 공부하는 것이 도형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아의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 그것도 궁금했던 사람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특히 이 용어요. 기아, 저건 뭐지? 용어가 도형, 그림, 예, 이런 용어들이 많은 부분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고 이 구분이 안 돼서 도형 그러면 뭘까? 그림이라고 하면 뭘까? 또는 어떤 물질로 책상, 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왜 이렇게 용어를 달리 부를까? 이러한 것이 궁금했다면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아하, 별거 아니구나. 덧붙여 저는 학생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당장 학교에서 도형의 정의를 써봐라라고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시험에 답안을 맞추기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뭐 우리 아이가 수학자 될 것도 아닌데 나 장래 희망이 수학자인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바탕된 지식이 수학 공부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론 하나하나를 제가 얘기를 할 때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념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것이 왜 풍성해지느냐 하면 죽은 수학이 아닌 살아있는 수학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중에 대수편 내가 얘기를 한다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 수많은 학생들이 테스트를 왔을 때 제가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늘요. 지금까지 그 많은 학생들 중에 함수가 뭐다를 설명하는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함수를 배운 적이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답을 맞춰요. 알 줄 압니다. 근데 함수가 뭐냐? 함수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배웠어요. 모르는 것을,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배웠어요. 할 줄 알아요. 답을 맞춰요.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건 모르겠어요. 넌센스입니다, 이것은. 수학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을 배우게 되면 단원의 명칭이 있을 겁니다. 이 단원의 명칭이 뭔가를 모르고 그 단원을 배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것은 숫자 놀이만 반복한 겁니다. 수학은 결코 숫자 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산이라 합니다. 연산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끝나는 겁니다. 중학교부터는 연산이 아니고 수학입니다. 물론 수학적 의미를 이해해서 결과를 내는 그 과정 안에는 필연적으로 연산이 들어가지만 그 연산은 수학 공부를 하는 거에 본질이 아니고 중간에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도구를 수학 자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을 하면서도 미안하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수학적 의미를 모르고 숫자 놀이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영상을 굉장히 길게 찍을 텐데요. 여러분들 학원에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겠죠?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걸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듣게 되면 여러분들 수학 공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구독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시리즈를 쭉 이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수학 공부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하 중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각, 앵글요.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